다음 주제는요. 고득점 답안의 차별화 포인트. 제가 그 깨지지 않는 신화 78점 맞아요. 그래가지고 이 고득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받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규가 논술이잖아요. 이게 이제 기승전결로 이게 맥락이 좀 잘 갈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법학은 이제 개념학이기 때문에 이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쓰면서 논리적인 전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답안지 쓸 때 굉장히 정밀하게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에 있어서 제시해야 할 그 문제 지문에 있는 규정도 반드시 그거를 활용해서 써야 하고 파생되는 논리적인 어떤 판례 이런 것들을 같이 논고로 제시하면서 답안을 쓰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세 번째로 이게 아마 법규 시험에서는 가장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냐면은 뭐 소결, 검토, 사안의 해결. 저는 이제 과거에 그 고득점을 할 때 모든 소결과 사안의 해결에 목차를 잡았습니다. 그 목차 속에서 출제자 의도한 그 물음에 맞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중복해서 쓰다 보면은 중원부원이 되니까 핵심 포인트를 적으면서 해당 문제에서 제시된 그런 논고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적어주면서 이 결론이 완벽하게 도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형태의 소결, 사례 해결 이런 거를 목차화해서 적는 것이 고득점의 아주 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 저희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짧게 세 가지 포인트 저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소재가 됐던 개념의 일반론 많이 써주기. 메인 쟁점은 당연히 잘 써주는 거고요. 그거까지 가기 위한 배경들에 쓰였던 개념들이 있어요. 그것들을 많이 써주는 답안들이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두 번째는 메인 판례 뒤에 이제 서브 판례, 관련 판례들 그리고 비슷한 개념에서 판례의 태도 같은 것들을 좀 여러 개 보여주는 게 또 고득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도 사안 포섭 때 했던 얘기인데 노골적이고 직접 인용을 사용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매칭시켜주는 사안 포섭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내가 고득점이랑 뭐가 다를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또 매력적인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꾸 사안 포섭을 강조하는 이유가 유일한 내 말이거든요. 답안에서 나머지는 다 판례고 학설인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유일한 어떤 나만의 글쓰기가 일어나는 부분이 사안 포섭이어서 중요하기도 하고요. 요즘같이 이렇게 사실관계가 복잡한 문제가 나올수록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꼭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주제는요. 법규에서 제일 흔한 시행착오입니다.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. 이게 시행착오라는 게 사실은 이게 특정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있었던 시행착오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처음에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. 그 다음에 이게 행정법이 막 바다로 빠지는 거야. 수험을 공부하는지 학문을 하는지 모르는 이런 형태의 오류가 제일 많아요. 사실은 처음에 공부에 입문했을 때 행정법의 바다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시행착오다.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. 두 번째는 여러 선생님들을 서핑하는 형태의 시행착오입니다. 이게요 제2외국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우리 보상법규는 제2외국어는요 당연히 안 맞아요. 어떤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들어도 대부분의 본인 스타일에 안 맞는 스타일일 거예요. 그렇죠? 수험생이 본인이 스스로 이게 강의 서핑을 하면서 내가 도달해야 될 합격 수준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 두 번째 시행착오로 볼 수 있겠고요. 세 번째 시행착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시험장에서 쓰는 게 포인트거든요. 내가 평상시 A급, B급 공부를 해서 답안지 쓰는 거와 실제 답안지 쓰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답안지 쓰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기계적으로 외울 것과 고민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로는 문제풀이 없이 바로 암기로 넘어가는 거입니다. 법규 문제풀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문풀을 잘 안 하고 그냥 난 일단 외울래, 외워야 뭘 하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약식으로 대충 빨리 많이 문제들을 보면서 논점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본격 암기 전에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네, 두 번째로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강사님을 자주 옮겨 다니는 행위입니다. 안 맞는 것 같아. 근데 이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법규가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진짜 이게 선생님 문제일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다른 과목들보다 강사님들을 많이 옮겨 다니는 리스크가 좀 큰 과목이니까 처음에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이분으로 시작했으면 내가
대표적인 답안에 쓰일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좀 믿고 가시고, 나중에 이제 내가 난 더 풍성한 답안을 쓸 거야 할 때 조금 첨가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은 본인도 힘들고 답안지도 엉망이 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질문은요. 1월에는 뭘 해야 할까입니다.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혹은 1차만 하시는 분들은 1월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? 처음 이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1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2차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1차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사실은 이제 1월 달에 1차를 진입해 가지고 4월에 1차를 붙기는 진짜 어렵거든요. 기본적인 내용들 학습하는 거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동차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시기에 2차를 좀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이제 시험장에는 어떤 감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 스터디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미리 이제 좀 학습을 한 다음에 토요일 날은 좀 시간을 좀 하루 정도는 좀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하루는 좀 쓰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1월에 진입하시는 분들은요, 사실 1차 공부는 정상적인 커리큘럼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완전 베이스가 있고 객관식 저 진짜 잘해요, 그리고 시간 많아요, 이런 분들은 나만의 맞춤형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지금까지 이제 1차 계속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진도를 끝내고 이제 혼자서 문풀을 하면서 암기 과목에 좀 더 비중을 할애해주는 시기가 1월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1차 시험 최소 한 달 전에는 커리큘럼이 좀 끝나야 돼요. 그래서 한 2, 3주 동안 모의고사 보고 나중에 총정리할 시간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생각보다 1차는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, 그리고 힘 조절을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꼭 운영하는 모의고사 연습 기간을 따로 빼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동차생분들, 이론법규는 정리나 사례 분석 위주, 문제를 경험하는 거, 푸는 거 위주로 해나가시고, 암기는 이제 1차 끝나고 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시고,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2차를 한다면 실무를 조금 더 하시는 게 환기 측면에서 나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차에만 전념하시는 분들은 1월에 어떤 공부를 1월 달쯤 되면은 실무 이론 복규가 이제 한 과목이다. 이 복규가 단순하게 내 복규를 위한 복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복규가 이제 다른 과목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1월부터는 이제 세 과목이 한 과목이다 하면 생각을 하시면서 좀 종합적인 안목을 지닐 필요가 있지 않느냐. 인위적으로 내가 세 과목이 한 과목이다라는 어떤 그 종합적인 사고력을 이때부터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요리로 치면은 지금까지 재료만 준비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쿠킹이 좀 썰어보고 하는 시기가 이때인 것 같아서, 딱 이제 수험에 몰입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게 딱 1월, 2월, 3월, 4월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전범위 암기 이제 슬슬 시작하는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겠고, 웬만한 기본적인 시중 문제들을 다 경험해보는 시기에 1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1월이 보면은 우리가 새해 이제 다짐은 하지만 작심삼일인 경우 많고요. 실제로 보면 느슨해지기 많습니다. 또 1월이 연휴도 많고 연말도 껴있다 보니까 마음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,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느슨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고삐를 바짝 당겨가지고 집중적으로다가 그것을 펼쳐놓고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, 논리적인 맥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그 양적인 걸 좀 많이 하시면은 실력이 확 올라오거든요. 근데 그런 이제 자신감이 연초에 딱 생겨야 되는데, 그 연초에 그냥 작심만 하시면은 굉장히 그 본인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초석들을 단단하게 다진다. 세 과목이 한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단하게 한번 다져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새해를 맞아서 수험이 또 이렇게 딱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월간 컨설팅 이렇게 1년을 달려서 모든 달을 채우게 됐습니다. 너무 재밌었고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정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또 배운 점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월간 컨설팅의 마지막을 학원의 상징가도 같으신 강 박사님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이건 판사님 매월 월간 컨설팅 관련된 내용을 저는 거의 빠짐없이 봤습니다.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아주 좋은 그 공부 가이드뿐만 아니라 인생의 평가사 선배로서 좋은 인생의 가이드도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긴 시간이잖아요. 우리 월간 컨설팅 이게 사실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쉽지 않는데
끝까지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을사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수험이라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시면 합격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을사년 반드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고요.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을사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월간 컨설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